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학부모예요. 알콩달콩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삼춘기라고 하죠. 사춘기도 안 왔는데 한창 예민한 딸 덕분에 공주님 비위 맞춰주느라 애먹고 있는 아줌마랍니다. 전 철이 일찍 들어서 삼춘기든 사춘기든 그런 거 없이 독립적으로 바르게만 자라왔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저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가 지병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딸 나이일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절 끔찍이 아껴주셨던 건 두루뭉실하게 기억나지만 엄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잘 없어요. 그저 따뜻했던 기억만 가지고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죠. 아빠도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지만 늘 바쁘셔서 엄마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순 없었어요. 대신 엄청나게 많았던 가사 도우미며 운전기사, 개인 경비원 등 우리 집 일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절 키워주셨죠. 저희 집 정원엔 테니스장이 있었고 뒷마당엔 인공 분수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부촌이라 다들 잘 살긴 했지만 유독 우리 집이 컸던 것 같아요. 집안 가업이었던 사업이 잘 된 덕분에 어렸을 땐 부유하게 살 수 있었죠. 지금 그곳에 가보니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왔더군요. 이젠 저희 집도 아니니 아쉬울 것도 없지만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곳이라 마음 한켠이 아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엄마를 잃고 3년쯤 흘렀을까? 아빠는 재혼을 하시겠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참미야, 아빠가 요즘 출장이다 뭐다 해서 너무 바빠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자, 인사해. 앞으로 이 언니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네? 이분은 누구세요? 제 영어 과외 선생님이에요? 원어민 교사인 거예요? 아니, 아빠가 곧 재혼할 여성분이야. 찬미 새엄마 될 사람이지. 진작 인사시켰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린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이다. 이름은 르네라고 해. 르네가 아직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당분간은 영어로 대화해야 할 것 같아.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모로 너한테 참 미안한 모습만 보이는구나. 외국인도 잘 못 보던 지방에서 웬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여자가 새엄마라며 함께 살게 되다니 너무너무 낯설었죠. 새엄마요? 아빠,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어린 너에게 할 말은 아니다만 네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3년 동안 아빠도 너무 외로웠어. 르네 아줌마랑 잘 지내주겠니? 널 잘 챙겨줄 거야. 아빠가 자주 출장을 가시던 프랑스에서 새엄마와 사랑에 빠진 것 같더군요. 새엄마는 남들이 볼 때면 저에게 잘해주는 척했지만 저와 단 둘이 있을 땐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더군요. 본인 외모 치장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도 새엄마한테 정을 못 붙였죠.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중고등학교 기간을 보냈고 얼른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시로 대학 가기로 마음먹고 수능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던 날 아빠는 새엄마와 프랑스 여행을 떠나신다며 통보하더군요. 고3인 우리 딸을 두고 새엄마랑 둘이 여행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참이야. 아빠 출장이랑 겹쳐서 겸사겸사 가는 거야. 일정 조정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올게. 아니에요, 아빠. 어차피 수능 공부 저 혼자 하는 건데요, 뭐. 새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면세점에서 제가 늘 쓰는 로션 하나만 사다 주세요. 선물로요. 그래, 우리 딸 스스로 늘 열심히 공부해줘서 정말 기특하다. 내가 선물로 로션 꼭 사올게. 프랑스 초콜릿도 사올 테니 기대하렴. 이게 아빠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프랑스에 간 지 2주 후 연락이 뚝 끊겨버렸죠. 가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자 회사도 비상 상황이 됐나 보더군요.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하나 둘 안 나오기 시작하고 대궐 갔던 우리 집엔 마치 유령의 집처럼 저 혼자 덜렁 남게 되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세상에 진짜 나 혼자 남게 된 건가? 경찰에도 신고해 봤지만 해외에서 실종된 거라 찾지 못하더군요. 친척들도 거의 없었기에 전 저 혼자 수능 보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려 했어요. 근데 그 집도 새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더군요. 그냥 제 집만 챙겨서 통장 하나 들고 서울로 향했죠. 다행히 아빠가 평소에 용돈을 두둑히 주셔서 제 명의의 통장에는 1억 원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20살인 저에게 1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일단 대학 등록금 할 돈과 생활비 조금을 남겨두고 8천만 원으로 18평짜리 집을 샀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겠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답니다. 예전부터 아빠가 자기가 살 집은 소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살기보단 조금 좁은 집이라도 사서 평생 살자고 생각했죠. 그 집이 현재 시세로 5억이 넘으니 나름 성공적인 재테크한 거 맞죠? 아빠와 연락이 끊겼다는 슬픔도 컸지만 평생 처음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알바를 2개 이상씩 꼬박꼬박 해가며 대학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무원 준비를 병행했죠. 남들 다 하는 미팅, 소개팅 한 번 안 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만 반복했던 저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전 졸업과 함께 서울시 구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옆자리분 성함이 저랑 비슷하더군요. 전 김찬미, 그분은 김찬수. 마치 남매를 만난 것 같이 친근한 마음이 들었죠.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제게 자꾸 본인 집안 어필을 하더라고요. 찬미씨, 올아빠가 행시 출신으로 고위 공무원 하고 계세요. 아빠가 뿌려놓은 돈이 많다며 퇴직하기 전에 얼른 결혼하라시네요. 와, 그 시절 행시를 패스하시다니 정말 똑똑하신가 봐요. 집안이 대단하시네요. 울 누나는 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요. 엄청나죠? 내 남동생은 건축사업을 시작해서 한 번에 몇 억씩 수익이 있더라고요. 나 빼고 다들 부자예요. 우리 구급 공무원 월급이 좀 짜긴 하지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연금 받잖아요. 힘내자고요. 김찬수, 그 남자는 저한테 계속 잽을 날렸어요. 한 10번째 플러팅에 제가 넘어갔던 것 같네요. 저도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에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올아빠 퇴직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빨리 결혼하자.
은퇴하기 전에 결혼해야 축의금 많이 받지. 우리 아빠가 뿌린 돈이 얼만데. 아직 사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 나에 대해 가족들한테 말씀은 드린 거야? 내가 아빠랑 연락 끊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아니, 아직 말은 못했지만 오늘 집에 가서 말하지 뭐. 까짓 거. 나랑 같은 구급 공무원인데 반대야 하시겠어? 의기양양하던 남친은 그 다음날 우리의 결혼에 대해 제대로 확신을 못하더군요. 그게 말이야. 부모님께 말씀드려 봤는데 갑자기 돈돈거리시네. 아빠가 고위공무직이라 나름 명예는 있으시지만 딱히 부자는 아니라 부잣집 딸내미를 원하시는데 참 난감하네. 뭐? 난 지금 4명이 18평짜리 아파트 그게 전 재산인데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들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전혀 아닌데 그럼 우리 결혼 못하는 거지 뭐. 아니야 참미야. 어떻게든 내가 잘 설득해볼게. 이름도 비슷한 우리가 옆자리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그렇고 난 우리가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라고 생각해. 난 아빠와 연락 끊어지고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어. 내 앞가림은 오롯이 내가 해야 하거든. 서둘러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어른들이 좋아하는 부잣집 딸내미 맞나봐. 난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만 해. 헤어지잔 말은 하지 말아줘.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알았지?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으라는 그 말인 즉슨 사고를 치겠다는 말이었나 봅니다. 우리 사이엔 예기치 않은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전 너무 당황했지만 남친에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드디어 됐다를 외치며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남친 부모님은 임신한 저를 일단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전 최대한 말끔한 정장을 입고 무척이나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남친의 말에 따르면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고 엄마는 클래식 좋아하시는 정숙한 분이라길래 조용하고 고상한 가족 분위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남친 엄마의 첫마디에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처녀가 벌써부터 팔랑 까져가지고는 네가 공무원 망신 다 시키는구나.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바래. 낯짝도 참 두껍구나. 속으로 헉했어요. 당황했죠. 처음 본 사람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저리도 당당하게 하다니. 너무 기분 나빠서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지만 어쩌다 보니 뱃속에 아기가 먼저 들어섰네요. 찬수 씨를 사랑해서 그런 거고 부끄러운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면에 너무 안 좋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산모인 저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허이고, 큰 자랑이다. 야, 찬수야. 너 우리 집이 뼈대 있는 가문에 명예까지 갖춘 집안이니 돈만 있으면 완벽한 가문이 된다고 부잣집 딸내미 데리고 오라고 말했냐 안 했냐? 저 여자애는 고 하나 다름없는 애라며. 자기 명의에 쬐깐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저리도 당당한 게냐? 어른들 대하는 저 눈깔 봐라. 기도 안 찬다 정말.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평소에 교양 있던 모습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저랑 똑같은 구급 공무원인데 누가 더 아깝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부잣집 딸내미가 시집을 오겠어요. 아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빨리 결혼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결혼 서두르라 하셨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친 아빠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렇다고 아무 여자애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랬냐? 딱 보기에도 우리 집 며느리감은 아니니 임신했다는 그 애는 네가 알아서 처리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여보, 일어납시다. 남친 아빠는 먼저 자리를 떴고 남친 엄마도 일어서는 척하며 저에게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뱃속에 있는 그 애가 누구인지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떼도록 합시다. 아참, 비용은 반반 부담하지? 더치페이로다가 말이야. 나 간다.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뱃속에 있는 애를 지우다 못해 그 비용은 더치페이 하자니. 남친 부모님들한테 물 한 잔 못 끼얹은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남친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남친한테라도 쏟아 부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오빠네 부모님들 제정신이셔? 애를. 그걸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 뱃속에 내 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까 두렵다. 그리고 무슨 카페에서 차 마시고 더치페이 하는 거야? 뭘 나눠내자는 거야? 오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도 들으면서 헉했어.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오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네. 평소엔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인데 화가 단단히 나셨나 봐. 우리 아기까지 생겼는데 저렇게 막말하시다니. 내가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 그 말은 다 잊어줘 제발.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 갈라. 엄마 아빠 이런 게 내 탓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수 있어. 나 이 아기 낳아서 혼자 잘 키울 수 있으니 우리 헤어져. 다신 결혼 얘기 꺼내지 말고 꺼져달라고. 호기롭게 남친과 이별 선언은 했지만 매일 직장 옆자리에서 만나는 사이인데 그리 쉽게 헤어질 순 없었죠. 게다가 내 뱃속엔 남친의 아이까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남친은 시시각각 용서를 빌었어요. 배도 불러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얼른 혼인신고하고 우리 사이를 공표하자면서요. 그때까진 아직 동료들에게 우리 사이를 비밀로 했었거든요. 임신 사실은 물론이고요. 전 입덧 때문에 살이 10kg이나 빠져버렸고 남친은 마음고생 탓에 역시 10kg 넘게 빠져서 수척했어요. 남친은 지속적으로 본인이 시댁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며 절 설득했죠. 그 설득이 반은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전 남친과 혼인신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하자 남친 집안에선 가족 모임에 절 부르더군요. 이번에 또 아기를 어쩌고 하면 진짜 물 한 잔이라도 끼얹고 나오리라 다짐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순순히 결혼식을 하라고 하더군요. 시누이와 도련님까지 있어서 그랬는지 시부모들은 그 전과 같은 막말을 씨부리진 않았어요. 얘 며느리야.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며느리라고 부르지 뭐. 옛다. 여기 예단 목록이 쭉 적힌 노트다. 내가 친히 잡지에서 오려서 사진까지 붙인 것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똑같은 걸로 해와라. 시모가 제 앞에 툭 던진 스프링 노트를 펼쳐보니 화려한 예단 목록들이 좌르르 적혀있더군요. 거의 책만큼 두꺼웠죠.
이태리 소파와 침대, 화장대 세트 옆엔 4천만 원이라 적혀 있었고 화장실 변기까지 수입산으로 고쳐놓으라는 목록이 있었어요. 쭉 끝까지 예단 목록을 보던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18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좁지만 방 2개짜리이니 아이 1명 낳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너희 시아버지가 현재 고위급 공무원인 거 까먹었냐? 사회적 체면이 있지. 아들내미 18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한다는 거 소문나면 개망신이야.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1억 있으니 30평대 아파트 반전세 1억에 180만 원짜리로 들어가라. 우리가 보증금 1억 대줄 테니 30평 아파트 들어가서 내가 준 예단 목록 그대로 다 살림 채워 넣어라. 혹시라도 우리 쪽 집안 손님이 놀러가서 볼 수도 있으니 알았냐? 지금 보니 예단 비용만 거의 1억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저희 구급 공무원 월급으로는 현금 1억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거에 반의 반도 못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두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고 하나 다름없는 저런 여자애를 며느리로 들였냐? 아들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여기 있는 우리 딸이랑 막내 아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데 둘째 넌 어째 저런 돈 없는 여자애를 임신시켜서는 아 머리 아파. 엄마 아빠 참미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예요. 아마 며느리 노릇 잘할 거예요. 참미 말대로 저희 소박하게 결혼하고 신혼살림 시작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예단 목록은 걷어주시고요. 이 애비 사회적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오연 것들. 어디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부모님인 우리 말은 아무것도 듣기 싫다 하니 우리도 아무 지원 해주지 말자고 여보. 다행히 1억에 가까운 예단 목록은 없던 일이 되었고 제가 살던 제 명의의 18평 아파트에서 그대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딱히 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시댁 측에서 하도 성화여서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리게 되었죠. 시댁 어른들이 하도 절 깔보고 거들먹거리길래 돈이 꽤나 있는 부잣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 들어보니 저희에게 지원해준다던 1억도 대출받아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껏 아버님께서 공직생활 하신 게 수십 년인데 왜 1억도 못 모으신 거야? 우리 엄마 비롯한 가족들이 사치가 좀 심하거든. 체면 세워야 한다면서 각자 외제차 한 대씩 끌고 다니고 가사 도우미까지 2명이나 쓰니까 돈 한 푼 없지 뭐. 저 집이 전 재산 다야. 본인들도 돈이 없다 보니 며느리감 1순위가 돈 있는 여자였나 봅니다. 그나마 손이 시누이와 도련님이 돈을 잘 번다니 시댁 부모님들이 욕구를 좀 채워주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돈 잘 번다는 사람들이 더 하더군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면세점에서 나름 명품 미니백을 사들고 시누이에게 선물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나 지금 메고 있는 에르메스 가방 안 보여? 그 외에 샤넬 정도만 브랜드로 쳐주지. 난 그 밑으론 명품이라고 안 쳐. 이런 건 동네 아줌마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촌스럽기는. 아, 샤넬은 거의 700만 원이 넘어가서 못 샀어요. 이게 싫으시면 제가 맬게요. 어디 줬다 뺏으라고 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손인 형님한테
예의 없긴. 미니백이니 우리 딸내미들 장난감으로 주면 되겠네. 누가 누구한테 예의 없다고 하는 건지 어이없었죠. 건축 사업한다던 시동생도 싸가지 없기론 마찬가지더군요. 형수, 형이랑 월급 합치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400은 넘어요? 그렇게 코딱지만큼 벌어서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그니까 형은 좀 월급 센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 같이 고집은 어떻게 살아? 둘이 아주 손 빨고 살아야겠네. 야, 너 지금 형이랑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우리 결혼하는데 뭐 한 푼이라도 보태준 거 있냐? 가족이라고 축의금도 안 내고 식사 쿠폰 받아갔다며? 아, 축의금 안 낸 게 그래도 섭섭했어. 지금 주지 뭐. 내 현금 가방에서 한 100만 원 주면 안 섭섭하려나? 까짓 건 뭐 껌이지 뭐. 자, 여기 있어. 시동생은 5만 원짜리 20장을 우리에게 던지듯 난리더군요. 이까지 100만 원 안 받고 말지. 지금 형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도 손이 형수니 제대로 예의 차리세요. 여보, 일어나서 집에 갑시다. 전 남편과 씩씩대며 시댁을 나와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벌써 임신 막달이 되어 배는 볼록해졌는데 시댁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온팡 받아서 그런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동을 치더군요. 작지만 평화로운 우리 집이 제일 편안했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던 시누이가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지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맨날 회원 관리며 등급 운운하며 회사에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온다고 자랑하더니 그 정체는 바로 다단계였죠. 저한테도 그 다단계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저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 같아 안 산다고 했더니 어느 날은 큰 박스를 택배로 보내더군요. 시누이에게 온 택배이니 바로 열어봤죠. 그 속엔 이미 개봉되어 포장지가 다 뜯어진 물건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다 그 다단계 회사의 제품들이었죠. 형님, 이 택배는 다 뭐예요? 웬 제품들이 다 뜯어져서 온 거죠? 엄청나게 큰 상자에 많이도 보내셨네요. 그거 다 우리 회사 신상품들인데 한번 써보라고 보낸 거야. 근데 잘 포장된 새 것들 보냈는데 뜯어져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거 저 공짜로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받으실 거죠? 제가 분명히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안 산다고 말했을 텐데요. 또 포장지 다 뜯어서 보낸 건 뭐죠? 당연히 유료지. 그럼 공짜로 내일은 받아먹으려고 했어? 그거 좋기 150만 원어치가 넘는 귀한 상품들이라고. 근데 포장지 뜯었으면 울키가 이미 쓰고 우리발 내미는 거 아니야? 어때? 써보니 좋지? 계좌번호 남길 테니 이리로 150 보내. 지금. 응? 뭐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형님, 가족한테까지 이렇게 사기 쳐먹어야겠어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대체? 난 150 절대 못 줘요. 이 물건 다시 반송할 테니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전 그 박스를 다시 포장해서 그대로 반송했고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답하더군요. 그래서 150만 원 누나한테 지불했어? 지불하다니? 내가 왜? 난 그거 쓰지도 않았는데? 누나가 억울하다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 제품을 뜯어봤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더라도 돌 이상 돈은 보내야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야. 뭐? 이거 날 완전 가해자로 몰아가네?
진짜 억울하다.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여보, 우리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이런 일로 열내지 말자. 그냥 누나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다 잊어버리자고. 출산이고 뭐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피는 안 섞였어도 가족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데 도저히 시댁 식구들한텐 정이 가지 않았죠. 그 후 전 순산하여 3.2kg의 건강한 딸아이를 갖게 되었죠. 남편과 의논한 대로 우리 부부의 이름과 비슷하게 김찬솔이라고 장명했어요. 신우이는 이미 결혼을 하여 무려 4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어요. 신우이의 남편은 신우가 다단계로 돈을 많이 벌어오자 아이의 전업주부 역할을 자처하는 백수였죠. 그나마 신우이가 다단계 수완이 좋았는지 수익이 많아 4명의 아이들에게 월 1,000만 원 가까운 사교육 비용을 쏟아부으며 살더군요. 저희 찬솔이가 겨우 4살 되던 해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모는 우리 아이와 신우이의 아이들을 비교하며 찬솔이를 깎아내리더군요. 우리 딸내미 애기들은 무려 3개국어를 한다는구나. 영어, 중국어, 한국어 말이야. 원어민 과외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든지 완전 모국어처럼 하더라니까. 며느라, 니네는 애를 영어 알파벳이라도 좀 가르쳤냐? 돈이 없어서 어디 학원 하나라도 제대로 보낼 수 있겠냐? 어머님, 우리 찬솔이 아직 4살이에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으니 나중에 때 되면 학원 한두 개 보내야죠 뭐. 아직은 외국어 가르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는 어릴수록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한다더라. 돈 없는 니네야 뭐. 맞벌이 해봤자 생활비 대기도 빠듯하겠지. 아, 한심한 것들. 어머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저희 보고 한심하다뇨. 아버님도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잖아요. 네 아버지처럼 고위 공무원이랑 말단 공무원이랑 같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잡소리 때려치고 얼른 밥이나 먹고 집에 가거라. 어르지만 똘똘하여 분위기 파악 다 할 줄 아는 찬솔이에게 더 이상 못 볼 꼴 보이기 싫어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신우이가 다단계로 돈 버는 거나 시동생이 건축 사업을 시작한 거나 둘 다 탄탄한 사업은 아니었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자 양쪽 모두 삽시간에 무너지더군요. 우선 경기가 호황일 땐 회원수도 많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내던 다단계가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애 넷에 백수 남편까지 먹여 살리던 신우이도 졸지에 거지가 되고 말았죠. 평생 수천씩 벌 줄 알고 펑펑 써대던 생활비 때문에 저축도 거의 하지 못했더라고요. 남은 건 월세로 호화롭게 생활하던 보증금 2억, 집뿐이었죠. 신우이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참 럭셔리했지만 현미경을 들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빚을 엄청 지고 살았더군요. 그 빚을 감당 못한 신우이는 결국 야반도주하고 말았어요. 백수였던 신우이 남편은 자기 와이프 찾겠다며 4명의 자식은 뒷전으로 하고 같이 집을 나가버렸죠. 시모와 시부는 딸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일단 눈앞에서 깽깽 울고 있던 4명의 손주들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더군요. 양육의 부담을 저에게 일부 전가하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4명이나 되는 손주들을 못 보겠다.
어떡하니? 며느리 네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 어머님, 저희 부부도 찬소리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는 없는 형편에 등하원 도우미까지 쓰고 있어요. 맞벌이인 저희한테 형님 아이들을 맡기시면 안 되죠. 아, 가족끼리 이러기냐 정말? 졸지에 지부모랑 연락 끊긴 시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더냐? 어떻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 너 정말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다. 나중에 천벌받아. 어머님께서 한 번이라도 저희 찬솔이 칭찬해 주시고 저희 부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적 있으세요? 형님이 맨날 돈 잘 번다고 자랑하시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냐고요? 왜 아쉬울 때만 가족 운운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하시는 일 없고 연금으로 편히 사시잖아요. 아이들 랩 보는 거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아주 갓난 아기들도 아니잖아요. 시모는 저의 거절에 씩씩대며 돌아갔어요. 제 말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지금껏 저희에게 진짜 가족처럼 친절하고 끈끈하게 대해줬다면 제가 그렇게 모질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시모가 바로 남편에게 고자질했는지 남편이 제게 따지더군요. 아니, 누나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한 명쯤 맡아드리겠다고 하면 어디 덧나? 졸지에 아이들 넷을 떠맡은 우리 엄마 아빠가 촬영하지도 않냐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냐. 자기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말하네. 결국 또 나만 나쁜 년 되네. 당신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시댁의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 다 잊었어? 이젠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랑 짬 짜먹고 날 공격하고 있네. 나 또 가해자 만들 거야? 에이구, 너랑은 진짜 대화가 안 된다. 툭 하면 피해자 행세하고. 아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말 듣고 부잣집 딸내미한테나 장가갈걸. 후회된다, 후회돼.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당장 부잣집 딸내미 잡아서 재혼해. 본인이 그럴 능력이나 외모가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왕자님 행세야? 남편과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늘 으르렁대며 싸웠어요. 진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착하기만 할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 후 점차 본색을 드러냈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그 해에 시댁 식구들한테 마가 꼈는지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났어요. 경기가 침체되자 시동생네 회사는 먼저 건물을 다 지어주고 대금을 못 받는 일이 두세 개 터지고 말았죠. 작은 스타트업 회사였기에 부실 채권이 연달아 뻥뻥 터지자 회사가 망한 것은 물론이며 시동생 개인에게도 채무가 생기고 말았어요. 돈 잘 번다고 공무원 커플인 우리를 무시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시동생 본인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시모와 시부는 막내 아들 사업을 살려보겠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꾸러 다녔어요. 물론 저에게도 돈 부탁을 하더군요. 아주 파렴치하게 말이죠. 며느라, 너 그 시동생 사업이 어려워져서 개인 빚만 7억 원이 생겼다. 다 파산하게 생겼으니 가족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달리 가족이니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안 그래? 도련님 사업이 망했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도우라는 거죠? 저희 돈 없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돈이 왜 없어? 네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니. 그거 부동산 한창 오를 때 6억까지 올랐었잖아. 이젠 좀 떨어져서 한 5억 되겠네. 그거 팔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머님, 이건 연락 끊긴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과도 같은 집이에요. 저한테 이 재산이 전부인데
이걸 팔으라고요? 절대 안 돼요. 옛날에 고작 8천만 원 주고 산 집이라면서. 그럼 원래 금액인 8천만 원은 너 갖고 전세금 빼고 한 2, 3억은 떨어지겠네. 안 그래? 본전치기 했다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동생 빚 갚는데 보태라. 저한테 8천만 원만 갖고 떨어지라고요? 내가 왜요? 이 집은 결혼하기 전 미스일 때 4명이로 산 집이라고요. 절대 못 팔아요. 저랑 찬솔이랑 남편은 당장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집 놔두고 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아주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는 너 같은 욕심쟁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를 다 빨아먹더니 평화롭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박살나는구나. 다 네 탓이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네 탓이라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돈 잘 벌 때 차곡차곡 저축 안 하고 다들 외제차 굴리고 몇백만 원짜리 70평대 월세집 살고 사교육비에만 수천만 원씩 드리고 그동안 잘 쓰고들 사셨잖아요. 그러는 동안 전 커피 한 잔 값도 아껴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알뜰하게 사는 며느리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너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면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우리 아들 부잣집으로 재혼 보내버릴 테니까. 너까지 거 우리 집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썩 꺼지라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요. 몇 주 전에 한 사실인데 제가 실은 아주 부자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로부터 받은 300억짜리 건물에서 월세 억씩 받으며 살게 됐어요. 당신 아들이랑 당장 이혼하고 이 빈대 같은 집안이랑은 연 끊고 내 딸만 데리고 호화롭게 살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라, 찬찬히 자세히 말해봐. 갑자기 300억짜리 건물이 어디서 생겨? 너 지금 시애미한테 뻥치는 거 아니지? 그게 사실이었어요. 몇 주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김찬미 씨 전화번호 맞죠? 나 예전에 같은 동네 옆집 살던 미진이 엄마인데 혹시 기억하니? 저랑 어렸을 적 단짝 친구였던 미진이 엄마의 전화였죠. 저희 동네가 지방에서 나름 부촌이었기에 미진이네도 꽤 잘 살았던 걸로 기억나더군요. 미진이 엄마는 저희 엄마와도 참 가깝게 지냈었죠. 어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제 전화번호는 어찌하시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진이도 잘 있죠? 응, 그럼 미진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찬미야, 아줌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희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여기 프랑스 요양원에서 말이야. 정말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주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랑 프랑스 여행 중에 네 새엄마 알지?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났어. 그동안 왜 연락이 끊겼냐? 찬미 아빠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추궁했더니 순순히 말하더구나. 네 아빠랑 10수년 전에 여행 갔다가 같이 사고를 당했대. 교통사고였는데 네 아빠가 뇌를 크게 다쳐서 기억도 다 잃어버리고 지능도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지. 그 여자는 멀쩡했는데 만신창이가 된 네 아빠를 책임지기 싫어서 이혼 신청해버리고 요양원에 맡겨놨다지 뭐냐.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빠가 날 그렇게 버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당황했다고요. 그래,
네 아빠가 외동딸인 널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지. 그 새엄마란 여자가 말하길 이혼하면서 프랑스에 있던 네 아빠 재산은 자기가 가졌대. 하지만 한국에 있던 재산은 손 안 댔다면서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고 손살을 치고 도망가듯 사라지더구나. 네 아빠를 방치해둔 그 요양원 주소만 알려주고 말이야. 아빠는 대체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줌마가 그 프랑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상태가 위중했어. 요양원에서도 돈을 안 내고 있던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었으니 제대로 보호를 못 받았겠지.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셨어. 하긴 정신상태가 어린아이니 유언의 개념도 몰랐겠지. 그래도 마음속으론 외동딸인 널 그리워하셨을 거야. 아줌마, 어떡해요? 우리 아빠 불쌍해서. 그러게 프랑스는 왜 가가지고 타국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아줌마가 너희 엄마랑도 베스트 프렌드였잖니. 네 아빠 돌아가실 때도 곁에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한국에 네 아빠 재산을 모두 정리했어. 사망 신고까지 다 해드렸고 말이야. 당연히 상속자는 너뿐이니 네가 나서서 절차를 마무리 지어줘야겠다. 이번 주 주말에 나랑 만나자.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서 상속재 관련해서도 엄청 복잡할 것 같아. 물론 아줌마가 전문가 고용해서 다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나중에 다 정리되면 꼭 비용 정산해서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참야, 아줌마 이미 돈 많아. 돈 바라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나 아빠, 너의 인생까지 모두 다 너무 불쌍해서 그래. 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도록 하자. 전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세까지 정리하고 보니 남은 건 월세 억씩 나온다는 건물과 다른 여타의 땅이었죠. 한 달에 200 벌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인 내가 이런 돈을.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전혀 안 나더군요. 시댁과 남편에게 차차 말하려 했지만 시무와 남편이 모두 저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저 혼자 찬소리 키우며 사는 게 낫다 싶었죠. 제가 아빠 재산을 상속받은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게 빈대처럼 찰싹 달라붙어 돈 한 푼 줍쇼를 시전했어요. 다들 장문의 문자로 용서를 빌고 제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 철저히 차단하고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를 부탁했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명의이니 제가 갖게 되었고 현금 500만 원 정도 있는 것만 던져주고 이혼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딸내미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주던 직장은 때려치고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더군요.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딱히 가사 도우미를 두거나 운전기사를 쓰진 않고 있어요. 아이에게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거든요. 자기 물건 자기가 정리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댁은 처참히 망해서 시부의 연금과 전 남편의 월급만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분수에 맞지 않게 파출부를 부리고 외제차 굴리던 사치스런 생활 습관이 강제적으로 고쳐지게 되었네요. 전 원래 살던 대로 알뜰하게 생활하며 봉사활동이나
기부도 많이 하고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아이도 사회의 보탬이 되는 착실한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